아버지 TV 좀 켜주실래요? 왜? 오늘 제가 나옵니다. 낡은 경비실, 새벽 라디오 소리가 멈췄다. 평생 남의 건물을 지키며 살았던 한 남자와 식당 주방에서 하루를 버텨온 한 여자는 TV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다. 기자회견이라는 자막 아래 그들이 폐교에서 함께 키웠던 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된 그 아이는 말했다. 저를 키운 사람은 회장이 아닙니다. 그 순간 화면 뒤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기업 회장.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평생 숨겨졌던 이름 하나를 불러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고 누군가는 비로소 부모가 되었다. 피보다 깊은 시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지하 경비실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공간이었죠. 김정호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야간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65살 허리가 구부정한 체격에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엔 보온병 하나, 커피 믹스 봉지 서너 개, 그리고 며칠 전 신문이 접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정호는 CCTV 화면을 번갈아 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1층 주차장, 2층 복도, 3층 계단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낡은 라디오에선 9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호가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였죠. 그때는 미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 다 사정이 있지. 정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야간 경비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째였어요. IMF 때 건설 현장에서 잘린 뒤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장 반장 시절엔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현장이 부도가 났어요. 책임은 정호에게 전가됐죠. 억울했지만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디서도 일을 못 구하게 됐어요. 경비실 한쪽 벽엔 낡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폐교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어요. 가운데엔 5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고 양옆으론 젊은 시절의 정호와 선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해본 적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경비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선자가 도시락 보자기를 든 채 들어섰어요. 63살 한식당 주방 보조복장을 한 채였습니다. 앞치마엔 양념 자국이 묻어 있었고 손은 설거지로 거칠어져 있었죠. 당신 또 컵라면이야? 위장 다 버려. 선자는 정호 책상 위에 놓인 라면 용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다 보면 속은 알아서 무뎌져.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선자의 말엔 오래된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참는 것에 익숙했어요. 가난을 참고 무시를 참고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선자는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조금씩 쌓은 거였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정호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였으니까요. 윤호 오늘도 연락 없고? 정호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애 바쁜가 보지.
시민단체 한다며 세상 바꾸겠다고. 선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호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똑똑한 아이였어요. 정의감이 강했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려고 했죠. 세상은 사람 하나도 못 바꾸는데.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아무리 참고 견뎌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윤호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니까 더 걱정이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호가 세상과 싸우다 다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때 선자의 휴대전화가 윙하고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엔 윤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선자는 놀란 듯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윤호가 전화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선자는 경비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어요. 응, 윤호야. 왜 이 시간에? 어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응. 무슨 일이야? 내일 기자회견을 하려고요. 선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자회견? 무슨 기자회견? 제가 제 이름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부의 실명도요. 선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윤호야,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윤호야, 그 사람들 가만 안 있어. 너 다쳐.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숨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윤호야, 내일 기자회견장에 아버지랑 꼭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자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쥔 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죠. 선자는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폐교 교문 앞에서 처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비 오는 밤이었어요. 담요에 쌓인 채 버려져 있던 아이. 손목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목엔 작은 금속 펜던트가 걸려 있었죠. 펜던트 뒤엔 영문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M. 그때 정우가 그 펜던트를 보고 얼굴이 굳었던 게 기억났어요. 대기업 계열사 로고였죠. 그날 밤 검은 승합차가 왔었고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폐교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선자는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윤호가 내일 우리 보고 어디 좀 오래. 선자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정우가 당장 윤호를 찾아가 말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정우는 선자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라디오 소리를 줄였습니다. 경비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고 벽시계에 째깍거림만 들렸습니다. 윤호 그 애 괜찮겠지? 정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키운 애잖아. 선자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는 CCTV 화면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는 주차장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엔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폐교 뒤편에 숨어서 검은 승합차를 피하던 날. 선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떨던 날. 선자야. 응. 우리 잘한 거 맞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평생 살면서 가장 큰 결정이었어요. 남의 아이를 데려와 키운 것. 잘한 거야.
우린 그냥 사람답게 산 거야. 선자는 정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에선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렀고 새벽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어.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가야지.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걸.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윤호를 안았던 그날,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 서울 한복판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시민단체 사무실입니다. 간판엔 정의시민연대라고 쓰여 있었죠. 서윤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5살 단정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 밑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책상 위엔 USB 메모리와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파일 제목엔 내부 고발 제보라고 적혀 있었죠. 윤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기자회견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서윤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윤호는 문장을 쓰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윤호는 원고를 인쇄해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국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고 살았어.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냥 부모가 가난해서 폐교에 사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놀리면 창피했지만 견뎠습니다. 정우와 선자가 부모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였죠. 선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호야, 너 사실은 그날 윤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걸. 근데 그들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날 삭제했더라. 윤호는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 기록 조작 문서, 비자금 흐름 내역, 그리고 녹취 파일.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최재문. 옆자리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 안경을 쓴 여성 활동가였죠. 지연은 커피 2잔을 들고 윤호 옆에 앉았습니다. 윤호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윤호는 애써 웃었지만 지연은 속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진짜 이름까지 공개하면 회장 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지연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제가 숨으면 또 누군가가 버려져요. 저처럼. 윤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할 순 없었어요. 윤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수첩이었죠. 선자가 어릴 때 윤호에게 글씨를 가르치며 써준 연습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선자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호야, 사람은 이름으로 살아. 누가 내 이름을 지워도 너는 내가 돼. 윤호는 그 문장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선자가 이 말을 써준 건 윤호가 7살 때였어요. 폐교 교실 칠판 앞에서 선자는 윤호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교과서도 없이 신문을 오려서 만든 글자 카드로요. 어머니, 다른 애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왜 안 가요? 어린 윤호가 물었을 때 선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보내려면 호적이 필요했는데 윤호는 호적이 없었거든요. 선자는 대신 이 말을 써줬죠. 사람은 이름으로 살아. 윤호는 수첩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자회견합니다. 그리고 친부 실명도 말할 겁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지연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괜찮아야죠. 제 뒤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윤호는 휴대전화를 켜서 정우와 선자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이 함께 웃고 있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선자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선자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때 휴대전화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자는 무심코 문자를 열었습니다. 기자회견하면 그 노부부 과거부터 털린다. 폐교 얘기도. 선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소리가 났지만 선자는 죽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거든요. 폐교 그때 그 애를 데려온 날.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폐교 교문 앞에 담요에 쌓인 아이가 버려져 있었죠. 선자가 아이를 안았을 때 정우가 말했어요. 선자야, 이 아이 데려가면 우리 인생 바뀔 거야. 선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 여기 두고 갈 순 없잖아. 그날 밤 검은 승합차가 왔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찾았죠. 정우와 선자는 아이를 안고 폐교 뒤편으로 숨었어요. 빗소리에 묻혀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대상 미회수, 아이 반드시 찾아야 함.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아이를 찾지 못하고 떠났죠. 그날 이후 선자와 정우는 윤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선자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윤호가 기자회견을 하면 자신들을 공격하겠다는 뜻이었죠. 우리 인생이 바뀐 날, 선자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뀐 건 인생만이 아니었어요. 윤호를 아는 순간 선자와 정호는 부모가 됐습니다. 진짜 부모로요. 선자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윤호의 인생을 또다시 숨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선자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를 지웠어요. 정우가 보면 당장 윤호를 찾아가 말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윤호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선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처럼요. 그날 밤 선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협박 문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눈을 감으면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IMF 직후였어요. 1998년 겨울 정우는 건설 현장에서 잘렸고 선자는 식당 설거지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도 못 내 집에서 쫓겨났죠. 갈 곳이 없었어요. 선자야, 저기 폐교라도 들어가자. 정우가 말했을 때 선자는 울었습니다. 폐교라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방 소도시 외곽에 있는 폐교였습니다. 20년 전에 문을 닫은 초등학교였죠. 건물은 낡았고 창문엔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칠판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정우와 선자는 1학년 교실 한 칸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 2채와 냄비 하나, 그게 전부였죠. 벽에 붙은 낡은 궤도, 떨어진 칠판 지우개, 부러진 분필. 교실엔 아이들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죠. 선자는 새는 지붕 밑에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었어요. 똑똑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같았어요. 선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에 묻혀 잘 안 들렸죠. 하지만 분명 아이가 우는 소리였어요. 여보밖에 애 우는 소리 안 들려? 응? 이 밤에? 정우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선자는 우산도 안 쓰고 뛰어나갔습니다. 정우가 뒤따라 나왔죠. 폐교 교문 앞이었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 빗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선자가 다가가 보니 낡은 담요에 쌓인 아이가 있었어요.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덜덜 떨고 있었죠. 애기야, 여기 왜 혼자야?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서 흐느끼기만 했어요. 손목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이름 부분이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목엔 작은 금속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은색 펜던트였는데 뒷면에 영문 2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M. 정우가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로고. 왜? 뭔데? 내가 현장 반장일 때 자재 납품하던 그 회사 로고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로고였어요. 이런 펜던트를 가진 아이가 폐교 앞에 버려져 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선자야, 이에 그냥.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을 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빗속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자야, 뛰어. 정우는 본능적으로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는 아이를 꽉 안았죠. 두 사람은 폐교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뒤였어요. 승합차가 교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비췄죠. 여기 있었다고? 네. 확실합니다. 추적 신호가 끊긴 게 이 근처예요. 남자들은 교문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선자는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숨을 죽였어요. 정우는 선자와 아이를 벽에 붙여 세우고 몸으로 가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남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한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 말했습니다. 확인. 대상 미회수. 아이 반드시 찾아야 함. 무전기 너머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찾으면 넌 끝이야. 알지? 예.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고 주변을 천천히 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승합차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정우와 선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간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선자 품에 안긴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선자야, 이해. 응, 알아. 선자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어 창백한 얼굴, 떨고 있는 작은 몸. 선자는 결심했어요. 여보, 이해 우리가 키우자. 뭐? 선자야, 우리가 뭘로? 모르겠어. 근데 이해 또 버릴 순 없잖아. 정우는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선자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걸. 그럼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뀔 텐데. 이미 바뀐 거 아니야. 폐교에 사는데 더 바뀔 게 뭐가 있어. 선자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어요. 이불로 꽁꽁 싸서 재웠습니다. 이름 뭐라고 할까? 선자가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윤호는 어때? 서윤호. 윤호 좋네. 너는 이제 윤호야. 선자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모가 됐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호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장 예약 확인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장소는 시민회관 기자회견장이었죠. 윤호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정호 번호를 눌렀어요.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평소엔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잘 안 했거든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정호가 받았어요. 윤호야, 아버지 내일 꼭 와주세요. 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제 제가 누구인지 제가 직접 말하려고요. 정호는 말이 막혔습니다. 경비실 라디오 소리를 껐어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야, 너. 아버지. 괜찮아요. 저 이제 숨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앉아 있었어요. 4챕터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손. 그날 밤 10시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꼭대기층입니다. 대기업 회장실이었죠.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끝없이 이어진 도로. 최재문은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어요. 58살 회색 정장을 입은 재문은 냉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표정엔 감정이 없었죠. 성공한 기업인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보고 올립니다. 말해. 재문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윤호 25세, 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 예정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재문은 천천히 돌아서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호의 사진이었죠. 재문은 사진을 보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비서가 눈치챌 만큼이었어요. 재문은 금세 표정을 굳혔습니다. 살아있었나? 재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놀라움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기자회견 내용이 회장님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용이 뭔데? 친부의 실명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불법 비자금, 출생 기록 조작 등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재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탁 소리가 울렸죠. 2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와서. 재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호는 재문에게 과거의 실수였어요. 젊은 시절 비서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 하지만 재문에겐 이미 가정이 있었고 회사 후계 구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모든 걸 망칠 수 있었죠. 그래서 재문은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삭제하기로. 출생 기록을 조작하고 병원 기록을 지우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어요. 비자금을 써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회장님,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문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어요. 막아. 돈으로든 협박으로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부터 처리해. 그 애를 키운 사람들 있잖아.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문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표정엔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처럼 경비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상가관리소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 얘기 좀. 무슨 일입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오늘부로 교체하래요. 정우는 멍해졌습니다. 민원? 자신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무슨 민원이요? 그건 저도 본사에서 그냥 교체하라고만. 관리소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정우는 알았습니다. 이게 민원 때문이 아니라는 걸, 윤호 때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정우는 경비실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보온병, 커피 믹스, 야간 일지. 7년 동안 지킨 자리였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같은 시각, 선자가 일하는 한식당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예약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사장이 선자를 불렀습니다. 선자 씨, 미안한데 무슨 일이세요? 위에서 전화가 왔어. 선자 씨 계속 일하면 우리 가게 망한다고, 괜히 엮이면 안 된다고. 사장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나 먹고 살아야 하잖아. 미안해.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사장에게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선자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지만 선자는 멍하니 걸었어요. 우리 또 밀려나는구나. 선자는 중얼거렸습니다. IMF 때처럼 또다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호는 사무실에서 부모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자였어요. 윤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일 잘렸어. 윤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달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선자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윤호야, 기자회견 취소해도 돼. 우린 괜찮아. 어머니, 내가 다치는 것보단 우리가 일 못하는 게 나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호는 휴대전화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싸우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치고.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자회견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소해야 하나? 윤호가 망설이는 순간 지연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윤호 씨 제보자가... 네, 무슨... 방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의식불명이래요. 윤호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고? 경찰은 사고라고 하는데 너무 이상해요. 제보자분 항상 조심하셨거든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보자분이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꼭 공개하라고. 윤호는 USB를 받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취 파일이었죠. 제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는 리스크다. 기록은 지우고 사람은 입마가.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지는 대화가 들렸어요. 출생 기록 조작은 완료됐습니다. 병원 기록도 삭제했고요. 좋아. 아이는 처리하겠습니다. 흔적 남기지 마. 녹취가 끝났습니다. 윤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의 유기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된 삭제였어요. 아버지 어머니죠.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하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힙니다.
하지만 진행하면 부모가 더 다칠 수도 있었죠. 윤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 폐교터였습니다. 20년 전 정우와 선자가 살았던 그곳이었죠. 지금은 철거 예정 부지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은 대부분 무너지고 교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와 선자는 윤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호가 새벽에 급하게 연락했거든요. 폐교터에서 봬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걸었어요.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 승용차 2대가 막아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향해 켜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깔끔한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정우는 본능적으로 선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정호 씨, 이선자 씨, 내일 기자회견 안 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호 씨 기자회견 말입니다. 취소하시면 이 모든 게 조용히 끝납니다. 다른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윤호 일에 관여 안 합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여 안 하시면 힘들어지실 텐데요. 첫 번째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2분 폐교에 불법으로 거주하셨죠? 공공재산 무단 점거입니다. 그건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셨는데 정식 절차 없이요. 유괴 혐의도 가능합니다. 선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괴라니. 아이를 구한 건데 유괴라니. 사람을 또 버리겠다는 거예요? 선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남자는 첫 번째 봉투를 다시 내밀었어요. 보상금입니다. 이걸로 조용히 사시죠. 거부하면 과거 불법 점거로 신고 들어갑니다. 유괴 혐의 수사도 시작되고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의 인생을. 정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윤호를 지키려다 오히려 윤호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서윤호 씨, 친부 실명 말하는 순간 시민단체도 끝입니다. 증거 조작 프레임 씌우면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그렇게 되면 두 분이 키운 아들 범죄자 되는 겁니다. 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우가 선자를 붙잡았어요. 남자들은 서류 봉투를 교문 앞에 내려놓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사라졌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정우와 선자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바닥에 놓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선자가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정우도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왔지만 이번엔 답이 없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윤호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부모님을 보호하려고 먼저 와 있었는데 차가 막아서서 다가가지 못했던 겁니다. 윤호는 양복 입은 남자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협박당하는 걸 지켜봤어요. 하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남자들이 떠나자 윤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싸우면 아버지 어머니가 감옥 갈 수도 있고 내가 멈추면 또 누군가가 버려져.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윤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호 씨 어떡할 거예요?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선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집에 왔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식칼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선자는 멍하니 서 있었죠. 나 그때 애를 안았으면. 선자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비 오는 폐교 교문 앞, 아이를 안았던 그 순간, 왜 이렇게 다 뺏어가?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자리도 빼앗기고, 윤호마저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2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식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선자는 식칼을 내려놓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지켜줘서. 선자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왔지만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윤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기자회견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윤호는 원고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윤호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제보자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윤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어요. 부모님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윤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기자회견 취소 공지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합니다. 한 줄을 쓰고 멈췄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이어 쓸 수도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호처럼 버려졌을까.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혔을까. 제가 멈추면 이 진실은 영원히.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선자가 써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윤호야, 사람은 이름으로 살아. 누가 내 이름을 지워도 너는 내가 돼. 윤호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윤호는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내일이면 기자회견 날입니다. 윤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윤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경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호의 경비실이 아니었어요. 짐은 이미 다 빼고 빈 책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앞에 앉아 해고 통지서를 구겨진 채 멍하니 있었죠. 벽에 걸렸던 사진 액자도 내렸습니다. 윤호와 함께 찍은 사진. 정호는 그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아내에게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했고 아들은 대학도 못 갔어요. 심지어 그 아들마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였습니다. 난 뭘 한 거지? 정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자가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밤새 울었지만 이젠 눈물이 마른 것 같았죠. 당신 여기 있었구나. 선자가 정호 옆에 앉았습니다. 응. 정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우리 윤호한테 멈춰라고 말할 거야? 선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애를 망치면 어떡해? 망치는 게 뭔데? 선자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애가 범죄자 되면 당신. 선자가 정우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일한 손. 우리가 윤호를 키운 게 죄라면 그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윤호가 세상에 맞서겠다는 건 우리가 가르친 거야.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은 이름으로 산다고 내가 가르쳤잖아. 누가 내 이름을 지워도 너는 내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숨으라고 할 순 없어. 정우는 오래 참아온 말을 꺼냈습니다. 선자야, 나 IMF 때.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현장 부도 났을 때 말이야, 책임이 내 거 아니었어. 소장이 자재비 빼돌렸거든. 근데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선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억울하게 잘렸다는 걸. 하지만 정우는 한 번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난 억울했어. 근데 참았어. 가족 지켜야 하니까. 싸우면 당신이랑 윤호가 굶을까봐.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알았어. 참는다고 지켜지지 않더라. 정우는 무릎을 쳤습니다.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65년 인생에서 참아왔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아도 밀려났어.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했어. 아버지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했어. 선자는 정우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당신은 좋은 아버지야. 선자가 속삭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윤호 기억나? 그애 10살 때 학교 애들이 놀렸잖아. 너희 집 폐교야? 하면서. 선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울면서 집에 왔어. 당신 그날 밤새 일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와서 윤호 머리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정우는 기억났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드는 거라고 했지. 맞아. 그 말 듣고 윤호가 울음 그쳤어.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 안 꺼냈어. 선자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아버지야. 돈 많이 주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옆에 서 있어 주는 게 아버지야. 정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윤호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말하자. 우린 도망치지 않겠다고. 선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 후에 윤호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윤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내가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랑 어머니가. 우린 괜찮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내 뒤에는 우리가 서 있을게. 아버지가 널 지킬게. 전화 너머로 윤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게 내쉬는 숨소리였어요. 아버지.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야. 너 알지? 피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근데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정우는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선택한 아들이야. 그리고 우린 내가 선택한 부모고. 전화 너머로 윤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웠어요. 혼자인 것 같아서. 혼자 아니야. 우리 셋이잖아. 정우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선자를 바라봤어요. 잘한 거지? 잘했어. 선자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어요. 정우는 사진 액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윤호가 웃고 있는 사진. 이제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켜야 할 웃음이었어요. 선자야. 응. 우리 이제 진짜 싸우는 거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응. 이번엔 안 참아.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경비실을 나왔어요. 비록 일자리는 잃었지만 잃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윤호였습니다. 가족이었어요. 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정우와 선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으로 가기 위해서요. 당신 뭐 입고 갈 거야? 선자가 물었습니다. 경비복 입고 갈 거야. 이게 내 옷이니까.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앞치마 가져갈게. 주방 보조가 내일이니까. 선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윤호 옆에 서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호는 기자회견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뒤에 부모가 서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서윤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윤호는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기자회견 당일 오후 1시 시민회관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쪽엔 시민단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윤호는 무대 옆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원고를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떨려 보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지연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윤호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윤호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부모님 오셨어요? 네. 맨 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오후 2시 정각 윤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윤호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맨 뒤 자리엔 정우와 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경비복을 입고 있었고 선자는 가방에 주방 앞치마를 넣은 채였어요. 두 사람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서윤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 버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제가 5살 때 폐교 앞에 버려졌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버려졌습니다. 윤호는 원고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말과 다른 말이 나왔어요. 저를 주운 건 가난한 노부부였습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였어요. 정우와 선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였어요. 명예훼손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인을 모함하는 증거 있습니다. 윤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비자금 흐름 내역이 보였습니다. 출생 기록 삭제 지시 문서도 나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목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은색 펜던트, 뒷면에 J.M이 새겨진 펜던트였어요. 이건 제가 버려졌을 때 목에 걸려 있던 겁니다. 이 로고 대기업 계열사 로고입니다. 카메라가 펜던트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윤호는 준비한 원고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더 이상 원고가 필요 없었어요. 저를 키운 사람은 회장이 아닙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이 회장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도 숨을 죽였어요. 윤호는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문.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로 기사를 송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최재문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단정히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뒤엔 변호사 서너 명이 따라왔죠. 기자들이 재문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재문은 윤호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윤호를 올려다봤어요. 너 돈이 필요하냐? 재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윤호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필요한 건 사과였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사람 대신 돈을 내미시네요. 재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카메라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뒤편에서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65살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기자들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재문 앞에 섰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과 꼿꼿이 선 회장이 마주봤습니다. 그 애한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말고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해봤소? 재문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고 정우를 비웃었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뭘 했는지 알아요. 선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방 보조복장의 여인이 단상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린 알아요. 우린 바닥에서 사람을 잃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요. 선자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재문은 비웃었습니다. 바닥에서? 당신들 평생 바닥이잖아. 정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말했어요. 회장님. 윤호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보자가 돌아가시기 전 당신 목소리로 남긴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재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부부? 없애. 흔적 남기지 말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기사를 송고했어요. 재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들이 급히 재문에게 다가갔죠. 회장님,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재문을 둘러쌌습니다. 카메라가 재문을 향했어요. 회장님, 사실입니까? 아이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노부부 살해 지시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우와 선자에게 걸어갔어요.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끝까지 말할 수 있었던 건 제 뒤에 두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정우가 윤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동작이었어요. 윤호야. 잘했어. 선자도 윤호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회견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했으니까요. 재문은 변호사들에 둘러싸여 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막아섰죠.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윤호는 재문을 바라봤습니다. 증오가 아니었어요.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회장님, 전 이제 회장님 아들이 아니에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전 김정호, 이선자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재문 전 회장, 비자금 조성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생 기록 조작과 관련된 추가 증거가. 정우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칸에 거실 하나. 폐교보단 나았지만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어요. 여보, 나 출근해. 정우는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다시 경비 일을 시작했거든요. 작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정우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일했죠. 조심해서 다녀와. 선자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선자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공부방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선자는 행복했어요. 오늘 윤호 온다며? 응. 저녁에 온대. 선자는 웃었습니다. 윤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부담스러워서 자주 못 왔는데 이젠 달랐죠. 저녁 6시 윤호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선자가 문을 열었어요. 윤호야, 어서 와. 어머니. 윤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퇴근하셨어요? 응. 오늘 좀 일찍 왔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자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다 윤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봉투 안엔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윤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 이제 제 이름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요. 법적으로도 2분 아들로 등록하려고요. 정우와 선자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호야, 우린 법적으로 부모 안 돼도 괜찮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서류에도 세상에도 2분이 제 부모라고.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자가 윤호 손을 잡았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 진짜 가족 되자.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가 그릇을 닦고 선자가 물기를 닦고 윤호가 정리했어요.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윤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폐교터 가볼까요? 폐교터? 네. 거기 이제 공원 됐다던데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폐교가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철거 예정 부지였는데 이제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어요. 잔디가 깔리고 벤치가 놓였습니다. 교문이 있던 자리엔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네.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비 오는 밤, 담요에 쌓인 아이를 안았던 곳. 여기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지. 정우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은 없어졌지만 기억은 그대로였어요. 윤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한 줄을 썼습니다. 피보다 함께 굶은 시간이 부모를 만든다. 윤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우와 선자가 옆에 앉았어요. 윤호야, 너 사실 늘 궁금했어. 우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 사실 어릴 땐 혼란스러웠어요. 윤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피가 안 섞였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친구들 아빠는 다 닮았는데 전 아버지 안 닮았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알았어요. 닮은 건 얼굴이 아니라는 걸. 윤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손 닮았어요. 손? 네.
새벽에 일 나가실 때 제 머리 쓰다듬던 그 손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 정우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일한 손이었어요. 어머니도요. 전 어머니 목소리 닮았어요. 윤호가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신문 읽어주시던 그 목소리요. 사람은 이름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신 그 목소리. 선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 알아요. 피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가족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윤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전 두 분을 선택했어요. 제 부모로. 정우가 윤호를 안았습니다. 평생 어색했던 포옹이었지만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선자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공원을 비췄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뭔데? 저 처음 안으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무섭더라.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근데 너 보니까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더라. 그게 신기했어. 정우는 하늘을 봤습니다. 사실 난 아버지 되어 본 적 없었거든.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지. 근데 너를 안고 처음 알았어. 아버지가 뭔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어요. 경비실에서 늘 듣던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던 노래였죠. 이 노래 아버지 경비실에서 늘 들었던 거네요. 응.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났거든. 세 사람은 노래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엔 체념의 노래였지만 이젠 달랐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노래였습니다. 함께 버틴 사람들의 노래였죠. 윤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으로 사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함께 버텨준 사람들로 살지. 윤호는 정우와 선자를 바라봤어요. 내 이름을 지켜준 두 사람. 나는 이제 이분들을 부모라고 불러. 공원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하나로 이어진 그림자였습니다. 정우가 라디오 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래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윤호와 선자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피는 없었지만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